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ROE, 우리가 순자산 수익률이라고 하죠. 아니면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ROE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10기가 있고, 그쵸? 10기가 있고, 이건 11기예요. 11기.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했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시점. 그쵸? 일정 시점에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보고서예요. 그렇죠? 이것도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시점이고, 정기 이거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이고, 이것은 올해 12월 31일 기준이라고 봐요. 가정을 해요. 그리고 10기, 11기. 일정 시점에 딱 12월 31일 이 딱 단면을 자른 거예요. 이것도 12월 31일 단면을 자른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뭐라고 했죠? 1월 일정 기간 동안 1월 1일에 12월 31일 이제 1회계연도 지금 여기가 11기예요. 11기. 여기는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그 보고서라고 했어요. 그쵸? 보고서라고 했고 우리가 저번에 매출 총이익률하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필립 비셔 그 포인트 5 설명할 때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복습하면 매출 총이익률은 뭐라고 했어요? 그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죠. 생산의 효율성이 얼마나 크냐, 그렇죠? 생산의 효율성. 왜냐하면 이 매출 원가가 뭐예요? 제조 원가에 그 우리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모든 경비들, 비용들이 총 모인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거든요.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만약 이제 제품을 만들잖아요. 팔리면 매출 원가로 가고 안 팔리면 뭐예요? 안 팔린 것들은 재고 자산으로 간다고 했죠. 재고 자산. 그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적인 이 흐름들을 머릿속에 담고 사업 보고서를 읽어야 이런 어떤 좀 입체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단편적인 분석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를 했던 것도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그 제조 원가의 이 원가가 어때요? 팔린 것은 매출 원가, 안 팔린 것은 재고 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매출 총이익률은 이 생산의 효율성, 즉 얼마나 생산 마진이 많이 남느냐, 그리고 생산의 생산성이 얼마나 좋냐,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어, 좀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영업이익률은 뭐예요?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서 이 비율이잖아요. 매출액 대비. 자, 그러면 뭐예요? 이 부분은 이 생산의 효율성과 이 판매는 뭐예요? 판매는 당연히 영업도 하고, 그쵸? 또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광고 선전비도 지불하고, 영업 조직, 뭐 여러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 관리, 영업,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건 매출 총리 생산의 효율성이라고 했죠. 이것은 뭐냐면 관리, 마케팅, 그 다음에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하고 영업이익률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아시고 우리가 이제 이 단기순이익이 어디로 간다고 했죠? 단기순이익. 따라서 단기순이익은 뭐예요? 전체적인 생산의 효율성과 영업과 관리, 그다음 마케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효율성, 그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재무에 대한 효율성까지 회사에 대한 재무에 대한 어떤 그러한 효율성까지 모두가 반영된 이 단기 순이익 안에는 생산과 영업, 마케팅, 관리, 그다음에 재무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란 부분이 단기 순이익 어디로 가요? 그렇죠. 이건 1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 성과 이것은 뭐예요? 손익계산서는 1년 지나면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관련된 어떤 이러한 율을 나타낼 때에는 뭐예요? 손익계산서 관련된 율을 나타낼 때 이건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료대로 그대로 나타내면 돼요. 단편적인 자료. 근데 이제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로 가 이게? 재무상태표의 이익 잉여금으로 가요. 그렇죠? 이 잉여금이 뭐예요? 누적이 된다고 했죠. 누적. 이것은 뭐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 그래서 만약 재무상태표에 있는 어떤 그 계정 과목으로
어떤 이유를 나타낸다 이렇게 뭐 순자산 수익률이라든지 자기자본 수익률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것은 일정 시점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잖아요. 이것도 일정 기간으로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은 일정 기간이죠. 이건 일정 시점이죠.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정기치하고 단기치하고 이걸 평균을 내서 연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정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준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일정 기간으로 만들려면 이게 뭐냐 이거 연평균 순자산으로 평균을 내야 돼요. 이것 더하기 이거 이 자본 더하기 이 자본으로 해서 나누기 2 하면 연평균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연평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준점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ROE를 구할 때는. 그리고 항상 그 손익계산서 어떤 계정 과목하고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이 나올 때는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이 나올 때는 일정 기간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연평균으로. 그렇죠. 그래야 이게 동일하게 되잖아요. 어떤 식은 일정 시점에서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자, 이 자본에는 뭐예요? 자본. 지금 여기서 ROE는 뭐예요? 이건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이라고 했죠. 자기 자본.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또 이건 자기 자본은 타인 자본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타인 자본. 그렇죠? 이건 외부에서 뭐 금융기관이나 뭐 이렇게 금융기관에 대출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이건 뭐예요? 주주가 출자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경영을 해서 어떤 잉여금이 쌓이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본은 그렇죠. 그게 자기 자본이라고 했어요. 자기 자본.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말로 표현되냐면 자기 자본이라는 게 자산에서 이건 총자산이라고 해서 총자산에서 뭐예요? 자산에서 이 부채를 빼면 이걸 뭐라고 해요? 순자산이라는 개념을 또 써요. 자기 자본은 순자산.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본은 그냥 순자산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순자산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이게 똑같다는 말이죠. 그렇죠. 똑같다는 말이고 자, 그러면 뭐냐면 이 자본만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자본 안에 뭐가 있어요? 단기 순이익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치 이제 여기서는 이 자본은 이 단기 순이익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적이 되어 있는데 즉 올해치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차지하냐. 이 자본 중에 얼마나 차지하냐. 근데 이 자본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연평균을 내서 이 정기 자본하고 단기 자본 연평균을 내서 뭐예요? 이 부분을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차지하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분자로 가고 순자산은 뭐예요? 자기 자본이라고 했죠.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 분모로 오고 이거를 갖다가 또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해를. 왜 그러냐면 서로 약분되죠. 분자 분모 약분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분에 단기 순이익만 남죠. 이거 약분되고 이거 약분되니까. 그쵸? 이건 뭐냐면 또 총자산은 뭐예요? 총자산은 이 총자산은 자산 아니 부채 플러스 뭐예요? 자본이잖아요. 부채 플러스 자본. 그쵸? 이렇게 고칠 수 있잖아요. 총자산은 이게 자본. 순자산이 자본이라고 했죠. 그러면 자본과 자본은 약분이 되니까 1이 되고. 그쵸? 이거 뭐야? 자본분의 부채만 남죠. 순자산은 자본이라고 했죠. 그쵸? 이런 식으로 또 변동이 될 수 있고. 그쵸?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매출액 수익률.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냐. 매출액 수익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총자산을 투하했을 때 얼마나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느냐. 자산 회전율이라고 해요. 이것을. 그리고 1 플러스 부채 비율. 이제 이런 부분이. 이건 뭐예요? 재무적인 거죠. 재무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재무상태표하고 연관되어 있죠. 이게 재무상태표. 그렇죠? 이 부채 비율. 그렇죠? 1 플러스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이잖아요. 이건 부채 비율. 그러니까 이게 재무상태표. 자,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죠. 이 총자산은 뭐예요?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같이 섞여 있는 거고 이건 뭐예요? 손익계산서만 섞여 있는 거잖아요. 매출액 대비 단기순이익. 그쵸? 매출액 대비 단기순이익. 이건 뭐예요? 단기순이익 안에는 이미 생산성과 그 영업 조직의 어떤 관리 능력, 그 다음에 영업 능력,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마케팅 능력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또 재무, 부채에 관련된 이자, 그러니까 재무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당기 순이익 안에는. 그래서 이 ROE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ROE가 좀 많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고, 이게 자산 회전율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모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어, 그 시트 있죠. 침대 시트를 이제 갈아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모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구조가 그 숙박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대실. 숙박은 뭐냐면 잠자고 가는 거죠. 잠자고 가는 거고, 대실은 뭐냐면 이거는 그 낮에 보니까 뭐 이렇게 잠자기 전까지, 오후 잠자기 전까지 낮에 잠깐 한 4시간 정도 그 방을 빌리는 거예요. 방을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숙박비에 보통 한 반값 정도 해서 이제 빌리는 거죠. 4시간 정도.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게 숙박비로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부할 당시에는 상당히 좀 오래전이죠. 공부할 당시 오래전인데, 그때는 이게 숙박비로는 거의 거의 쌤쌤해요. 그게 뭐냐면 그 운영비 정도. 그쵸? 이 대실로 뭐냐면 수익성이 나와요. 수익성이. 왜냐하면 이 대실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성남 모란시장 근처에 있는 그 모텔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 대실 같은 경우는 이 수익성이 엄청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뭐 조금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요. 많이 오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회전율이 엄청나요. 이 방을 뭐 이렇게 우리가 청소하고 나가면, 이제 저하고 항상 아줌마하고 같이 2명이 투입이 돼요. 한 명은 청소하고 한 명은 시트 갈고 막 이렇게 정리하고 하면서 나가면 또 다른 방에서 또 하고, 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 모텔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보통 자기 건물이 있고 이제 또 사요. 한 몇 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수익성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업원한 이제 지배인이 있거든. 지배인이 있고 이제 청소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지배인한테 월급을 많이 주나? 그렇지 않아요. 지배인한테는 일정 금액을 줘요. 급여를 일정 금액을 뭐 최소한의 금액만 줘요. 그러면 지배인은 어떻게 먹고 사냐? 그 대실이 있잖아요. 이 대실이 있으면 이 대실에 어떤 그 뭐야 맥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징어 막 이런 부분들을 안주랑 이렇게 팔아요. 팔면 이 수익금을 가지고 지배인은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수익성이 왜 그러냐면 회전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대실로 인한 수익성이 엄청나서 이분들이 이제 보통 그때 막 모텔을 몇 개씩 사고 계속 확장을 시키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할 당시에는 저도 이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의 뭐 상당히 공부할 때 수익으로는 상당히 컸어요. 크고 이제 그랬던 부분이니까 어, 이 회전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회전율이.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회전율 따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매출채권 회전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ROE로 뭐 뭘로 기준점을 뭘로 잡아야 되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어림법빛 같은 부분 같은 뭐 15% 이상이다. 뭐 ROE가 지속적으로 15% 이상인 업체들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이제 과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 흑자 전환이 됐다. 그럼 ROE가 뭐 갑자기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됐다. 그럼 어때요? 이거는 좀 흑자 전환이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ROE의 어떤 절대적인 수준에 따라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절대적인 수준에 따라서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흑자 전환이 됐을 때. 만약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이것도 좀 약간 상대적인 거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다. 이것도 약간 호재죠. 시장 예측치를 초과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 높은 ROE다. 예, 이런 것도 예,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떻게 좀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이고. 그러면 이제 또 주주의 요구 수익률, 주주가 원하는,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원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수익률을 보통 초과했을 때 이제 ROE가 이 수익률이죠. 자기가 이제 자기 자본, 주주가 투자한 자본 대비 어떤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크다면
당연히 투자하겠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냐?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제 주주가 이제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이제 낮은 경우에 이제 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주주에게 이제 확신을 주기 위한 장치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기업 지배 구조라고 해서 이제 더 넓게 보면 기업 문화. 그래서 뭐 소유 구조라든지 이사회 구성, IR 활동, 기업 공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선 우리가 이제 그 지배 구조에 좀 약간 모순이 있으면 왜 그러냐면 그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주주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투자했는데 어떤 주주의 이익보다는 그 어떤 최대 주주 그 지배하고 있는 최대 주주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길 수가 있잖아요. 만약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B라는 회사를 이사회를 장악했어요. 35% 지분율 가지고. 그러면 어때요? 종속회사가 돼버리죠. 종속회사가. 그렇죠. 근데 B라는 회사도 또 C라는 회사를 한 30%만 투자했는데 뭐예요? 이사회를 장악했어요. 여기도 이사회를 장악했어. 이것도 종속회사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A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는 김씨예요. 김씨인데 이 김씨가 35%를 가지고 있어요. A라는 회사의 지분율을. 이 회사들은 지분이 없어요. 이 회사는 지금 없는데 자 이게 다 상장 회사예요. 상장 회사. 상장 회사예요. 그러면 만약 이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이 회사보다는 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이 회사들에게 만약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좀 많이 할인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할인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쪽 기업 가치가 높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봐봐요. 이게 만약 배당을 준다 C가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쪽 30% 그렇죠. 원래는 A가 받는 게 30%에다가 또 35% 거기에다가 이제 이 지분율이 35%니까 이 정도 선만 돼야 되는데 원래 실제로는 이 정도 지분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거의 100% 지배를 하고 있어요. 100%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 지분을 가지고 100% 지배를 하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지분율 괴리도라고 하거든요. 이 괴리도가 클수록 뭐냐면 뭐예요? 비지배 지분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씨 입장에서는 뭐예요?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싶죠. 왜냐면 이 회사들이 좀 망가지더라도 그래봤자 뭐 지분율이 없잖아요. 내가 최대한 이익이 좀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주주 입장에서는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지분율 괴리도가 클수록 좀 리스크가 커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예요? 우리 주주 입장에서 보면 좀 할인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이 회사는 주가가 최대한 많이 떨어진다든지 뭐 정체된 상태에서 최대한 안전 마진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주의 요구 수익률이 상당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할인을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뭐 A라는 이 김씨 같은 경우는 뭐 개인 회사를 세워요. 그래서 뭐 C로 하여금 이쪽에 있는 부를 이쪽으로 일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일감 몰아주기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회사 있어요. 친구 회사가 있어요. 친구 회사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러면 친구도 이 사람도 남씨가 다른 이런 지배 구조를 가진 회사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남씨하고 김씨하고 친구예요. 그러면 남씨도 개인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김씨가 C 회사로부터 남씨의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남씨는 뭐예요? 이 회사로부터 김씨의 개인 회사에 일감을 서로 몰아주고 하면은 어때요? 서로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규정에도 안 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리스크들이 많아요. 이 지배 구조가 이게 괴리도가 크면 클수록
지분율, 괴리도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이 지배 구조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지배 구조가 좀 괴리도가 좀 적을수록 뭐예요? 요구 수익률이 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높을 이렇게 괴리도가 클수록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할인을 해야 되고. 이사회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사회 구성도 지금 뭐 감사 선임 문제 때문에 좀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회이사 이런 구성들 보면 적어도 사회이사에는 좀 회계 전문가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돼.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제 사회이사에 보통 무슨 뭐 금융감독원 출신, 법원 출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어떤 회사를 견제하는 목적보다는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방어하는 목적이잖아요. 회사의 입장에서 방어하는 목적이지, 어떤 사회이사들이 회사를 이사회를 견제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어떤 그 우리가 자본을 조달하면 이 조달된 자본을 가지고 어때요?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잖아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견제할 장치가 없다면 이 조달된 자금을 운영할 때 어떤 최대 주주,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최대 주주의 어떤 부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이러한 부분 의사결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의 견제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사범에 대한 그러한 어떤 법률적인 어떤 페널티가 상당히 미국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그러한 유혹들이 있을 때 그러한 유혹들에 있을 때 어떤 지배주주, 그냥 최대주주의 부가 증가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유인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요구 수익률이 어차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많으면. IR 활동 같은 경우도 좀 자주 하는 회사들은 정부의 비대칭이 없잖아요. IR 활동 자주 하는 회사들은 정부의 비대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보가 상당히 공개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없어요. 모르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야? 요구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IR 활동이 좀 적다. 그런 회사는 어때요? 너무 우리가 모르는 블랙박스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공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ROE 자체를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좀 워렌 버핏과 관련된 그 ROE 이제 이 부분도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그리고 주주의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좀 만드나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진행하면서 좀 차근차근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살펴보고 나중에는 뭐 간단한 어떤 기업가치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ROE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입장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총자산 에셋이라고 하잖아요. ROA라고 있어요. ROA는 부채하고 자본을 합친 거잖아요. ROA는 이제 ROA라는 또 지표가 있어요. 이 ROA는 어떤 주주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때 산정하는 그 지표고, ROA는 뭐냐면 이 뭐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타인 자본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도 이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올리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면 경영자의 어떤 성과 지표로 보통 많이 사용해요. 경영자의 성과 지표. 이 밸류에이션. 이것은 밸류에이션. 그쵸?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ROE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개념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